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떡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네, 저희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4번 꼬리를 쫓다부터 9번 세상에서 가장 쓴 것, 그 6가지 챕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이 꼬리를 쫓다입니다. 이 부분은 룰루 밀러 저자가 이제 본인의 희망을 찾기 위해 추적하고 있는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드디어 북미의 모든 담수어를 발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친구 허버트 코플랜드와 어류 포분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들의 노력이 통해서 사람들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어류학에 있어서 전문가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1880년대에 미국의 인구조사 일부로 태평양 연안 어류 종들의 목록 만드는 업무에 파견됩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중국인 어부들, 포르투갈 어부들, 수산시장에서 과학이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생물들을 확보하고 80가지가 넘는 새로운 어류종을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점점 자신의 영역에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자신이 관찰하는 생물에게서 도덕적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유지했습니다. 멍게는 고등한 물고기였지만 게으름과 무활동과 의존성의 결과로 현재와 같은 형태로 강등된 멍청하기 짝이 없는 주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1873년에 만났던 루이 아가씨가 페니키스 섬에서 얘기했던 그 기준,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 데이비드의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어류학에 대한 관심과 그 영역에 대한 확장으로 인디애나 대학에서 종신 교수가 되었고 블루밍턴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때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생기는데요. 페니키스 섬에서 만났던 식물학자 수전 보엔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디스, 헤럴드, 소라라는 아이들이 생기고 인디애나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친 지 6년 후에 34살이라는 최연소 학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업무에서 승승장구하던 데이비드에게 시련이 닥치는데요. 1883년 7월의 어느 늦은 밤에 데이비드 실험실에 화재가 발생하고 그가 모았던 어류들의 유리단지들은 폭발하고 모든 표본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실되게 됩니다. 또한 생명의 나무에서 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가지들을 밝혀내는 데이비드가 작성하던 보물지도도 화재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큰일이 발생했으면 며칠이나 긴 시간 동안 시련에 괴로워하고 더 이상 지속할 힘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데이비드는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가 하는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고 곧바로 다시 물이 있는 곳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교훈은 당장 출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또 벼락사고 외에도 수전이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885년 11월에 수전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자녀였던 소라도 사망하고 하는 이런 큰 사고 속에서도 데이비드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18세의 대학교 학생이었던 수전과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벼락사고와 수전의 죽음에서 재빨리 회복한 것은 낙천성의 방패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지나간 불운에 대해서는 절대 근심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본인의 길을 가고 됩니다. 그리고 1891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학장으로 취임하는데요. 이를 계기로 사모아, 러시아, 쿠바, 하와이, 일본, 한국, 멕시코 등에서 어류 수집 원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1000가지의 새로운 종들을 찾아내고 새로운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일한 어려움은 스탠퍼드 대학의 후원자였던 제인 스탠퍼드와의 불화였습니다. 다음은 5장 유리단지에 담긴 기원입니다. 유리단지에는 데이비드가 수집한 여러 어종들이 들어있고 거기에 대한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이름이란 무엇일까요? 이름으로 불리는 순간 개념은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실제가 됩니다. 이것이 이름 붙인다는 것의 의미이고 데이비드가 가장 좋아했던 새로운 어종에 대한 명명입니다. 또 분류학에서 모든 표본은
모식 타이프라고 부르는데 최초의 신성한 모식은 완모식이라고 폴리타입이라고 부릅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붙인 바다 물고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룰루 밀러가 실험실에 이제 이 물고기 표본을 보러 갑니다. 이 물고기의 이름은 아고노말로스 요르다니로 1904년 일본 연안에서 발견하여 명명한 것으로 작고 검은 용 같은 날개줄 고깃과입니다. 탁월한 사냥꾼이며 모서리가 없는 게 특징인데요. 이제 책에 보면은 사파가 그려져 있는데 되게 좀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면 메비우스 띠처럼 두 개의 면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한 개의 면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친절한 데이비드 이 밑바닥에 도사리고 있는 어두운 면에 대한 고백일까? 라고 작가가 이 물고기를 실제로 보고 생각을 합니다. 이 외에도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들이 생기는데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허버트 코플랜드가 물고기를 수집하다 배 밖으로 떨어져 사망합니다. 그의 제자 찰스 볼먼도 말라리아에 걸쳐 급사합니다. 가장 사랑한다고 한 자녀 바버라가 9살에 사망하는 등 큰 시련이 닥칩니다. 그런데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이런 시련들에 굴하지 않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목적의식을 느끼게 하는 물고기를 찾아서 더욱 열중하고 더욱더 공격적인 기법으로 어류를 수집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너마이트를 폭발시켜서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조수 웅덩이에 독을 뿌려서 망둥이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는 등 물고기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기 끝부분에 제인 스탠퍼드가 데이비드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려하고 1904년이 끝날 무렵에 확장을 바꿀 계획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또 시련이 닥친 것이었는데요. 1905년 초 어느 밤에 하와이를 여행하던 제인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데이비드는 확장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게 되고 어류 분류에 집중하고 표본을 전리품처럼 더 높이 쌓아가며 전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6장은 박살입니다. 1906년 데이비드가 어류에 대한 분류를 더욱 많이 하고 전리품처럼 쌓아가고 있던 그 시점에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리히터 규모 7.9라고 하는데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인데 많은 사망자가 있었고 건물이 많이 부서졌다고 하는 걸로 봐서 엄청 큰 지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건으로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30년 동안 모아왔던 삶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가 꼼꼼하게 이름 지어서 보관했던 완모식 물고기들이 다시금 형체 없는 미지의 존재들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묘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모든 물고기 표식이 바닥에 떨어져서 유리 그릇이 박살나고 안에 있던 이름이 전부 다 튀어나와 있고 물고기들은 전부 바닥에 흩어지고 이제 어떤 어류 어종의 이름이 뭔지를 좀 찾기 어려운 형태가 된대요. 만약에 당신이 이뤄낸 모든 진척이 당신이 발치해서 뭉개지고 내장이 튀어나온 채 널브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면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더 이상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일 텐데요. 데이비드는 물고기를 살갗의 이름을 곧바로 꿰매겠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수돗물을 물고기한테 뿌리면서 부패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에탄올을 애타게 기다리다 이제 왔을 때 새로운 이름표를 망둥이의 살갗에 곧바로 매달아서 본인의 질서 속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시련을 극복했을까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으로 룰루 밀러가 본인의 이야기를 또 합니다. 룰루 밀러는 곱슬머리 남자가 떠난 지 3년이 되었고 관계가 복구될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3년 사이 라디오 기자 일을 그만두고 뉴욕을 떠나서 버지니아주로 가서 소설 쓰기 프로그램에서 피난처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또 명절에 본인의 고향인 매사추세츠에 가면 작은 언니와 큰 언니가 각자의 방식으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제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되었다고 말해 주었지만 아직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논문을 쓰고 있었고
그 노란 벽의 다락방 같은 아파트에서는 머글컵들이 쌓여가고 흙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3년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생각한 룰루 밀러는 시카고에 사는 친구 헤더한테 가서 시카고의 추위와 익명성을 누려보았고 좀 괜찮아진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넓어지고 차가워지기만 하는 공백에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 더 데이비드 스타조던의 책에서 망해버린 사명을 계속 밀고 나아가는 이를 정당화하는 그 정확한 문장 찾기가 절박하게 됩니다. 다음은 7장입니다. 7장에서 이제 룰루 밀러는 파괴되지 않는 것, 데이비드 스타조던의 다양한 글들 읽기를 더욱더 집중해서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찾기가 쉽진 않았는데요. 그는 갈수록 내 아버지와 비슷한 소리를 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매번 숨쉴 때마다 자신의 무의미성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거기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이다. 자연은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공포에 대한 희망 그리고 해독제를 발견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진화의 철학이라 이름 붙인 강의 요강이 제일 밑에 붙여 있었다. 과학적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어떤가? 이러한 인생관은 염세주의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데이비드가 말한 해결책은 다윈이 외친 투쟁의 권유, 생명에 대한 이런 시각에는 어떤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입니다. 다윈의 진화론, 그 종의기원에서 변이는 자연 선택론이고 진화는 이 세상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 자연 자체는 인간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생명에는 이런 장엄함이 깃들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룰루 밀러는 희망을 품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본인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에서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정교한 뭔가를 쌓아가다가 그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걸 목격하는 사람이 계속 나아갈 의지를 어디에서 다시 찾았을까 하는 질문을 하고 친구는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답하진 않는데 다음에 이제 메일로 내용을 보내주는 게 있었습니다. 카프카의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인데요. 모든 사람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그 파괴되지 않는 것. 그 개념 자체는 내가 비현실적인 목표를 향해 밀고 나아가는 것이 미친 짓인지 아닌지 하는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나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는 의미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룰루 밀러가 계속 어떤 것인지 이 파괴되지 않는 것이라는 개념으로 다시 데이비드 스타조던의 글들을 읽어나가면서 찾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에세이에서였는데요. 데이비드 스타조던의 파괴되지 않는 것은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 입니다. 이 부분을 본 밀러는 약간의 배신감 느끼게 되는데 이 말은 데이비드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종류의 거짓말입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어떤 무의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자연은 인간의 사정도 봐주지 않는데 그조차도 절망에 집어삼켜지지 않으려면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라는 거짓말을 통해서 진실이기를 믿고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8장은 기만에 대하여입니다. 데이비드 스타조던이 부서진 자기 인생의 조각들을 이어붙이려는 노력을 끌어내고 있을 때 자신에게 속삭인 건 거짓말이었다. 운명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사람의 의지다. 라는 거짓말로 본인을 일으켜 세우고 있었던 건데요. 성서에서는 자기 기만을 경멸하고 오만을 대죄라 부르고 지그민트 프로이트나 에이브러함 메슬로 같은 심리학자는 그 당시에 자기 기만은 정신적 결함이자 시각에 생긴 문제여서 치료로 교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는 심리학자들이 장밋빛 자기 기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켰는데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자신을 실제보다 더 매력적이고 남들을 더 잘 도우고 더 지적이고 우연한 사건들을 가능한 정도보다 훨씬 더 잘 통제하는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긍정적인 의미를 미친다는 걸 알게 된 심리학자들은
기만이라는 용어를 긍정적 착각이라는 중립적 표현으로 바꿨고 적당한 수준의 자기 기만에 장점을 부각합니다. 여기에서 예로 나오는 게 엔젤라 더크워스의 그릿인데요. 끈질긴 투지라고 부르는 그릿은 성취도 높은 학생들의 비밀로 실패와 역경, 정체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노력과 흥미를 유지하는 비법입니다.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이 그릿에 부합하는 자기 정의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나는 바라는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일하고 그런 다음 결과를 차분히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졌다. 나아가 나는 일단 일어난 불운에 대해서는 절대 마음 졸이지 않았다. 루서 스피어가 이제 조던에 대해 평가한 부분에서 조던의 재능 중 특히 양날을 지닌 재능은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설득하고 그런 다음 무한해 보이는 에너지로 목표를 추구하는 능력이다. 그는 자신의 관용과 관대함을 자랑스러워했지만 파리 한 마리를 잡는데 대포알을 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라고 기만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챕터 세상에서 가장 쓴 것인데요. 데이비드에게 가장 이제 큰 어려움이었던 제인 스탠퍼드가 1905년에 죽은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1905년 1월 14일 제인은 샌프란시스코 저녁 저택에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수를 마셨는데 쓴맛이 느껴져서 물을 분석한 결과 시사량에 스트리크닌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이 일로 충격을 받아서 하와이로 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하와이에서 제인은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비서와 이제 수행하는 사람에게 잘 자라고 하고 잠자리에 든 밤 11시 15분에 비명 소리가 들리고 일행을 불렀습니다. 제인은 경직과 좀 고통을 받으면서 11시 30분에 사망했고 그 마셨던 베이킹 소다병과 제인의 내장에서 스트리크닌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제인의 사망은 큰 요소가 되었고 하와이에 있던 이제 부검의들은 스트리크닌에 의한 독살이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를 듣고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하와이로 날아가고 독살당한 것이 아니라 과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도덕적 확신에 이르렀다고 발표합니다. 어떤 2년 정도 된 의사를 고용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이끌어내는데요. 그리고 데이비드는 그 과식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도덕적 확신에 이르렀다는 뭐 기사를 발표하고 하와이에서 돌아옵니다. 여기 룰루 밀러가 조사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스탠퍼드 대학의 의학 박사였던 로버트 커틀러가 2003년 출간한 제인 스탠퍼드의 불가사의한 죽음이라는 책에는 데이비드에게는 학장직을 지키기 위한 살해 동기가 있었고 제인의 증상과 스트리크닌을 볼 때 독살당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제 본인은 확신을 했지만 이 책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본 룰루 밀러는 다양한 또 증거를 찾아서 어떤 원인으로 제인이 사망했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뭔가 완전 그렇다고 할 만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데이비드가 쓴 물고기 연구를 위한 안내라는 책자 430페이지에서 물고기를 확보하는 방법에서 비밀을 발견했는데요.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장 성가신 물고기를 잡을 때 그가 즐겨 쓰는 방법은 도구로 그가 세상에서 가장 쓴 것이라고 묘사했던 위험하고 강력한 물질, 바로 스트리크닌이다. 라는 문장으로 이 챕터는 마무리됩니다. 이제 오늘 읽었던 장들은 제일 중요한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의 이제 반전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한번 읽었을 때는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도 있었고, 그렇게 막 반전이긴 한데, 아,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오늘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다시 정리를 하면서 좀 생각하고 알게 된 사실들은 이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체가 논픽션이고, 룰루 밀러가 본인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데이비드 스타조던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면 멘토로 삼고 이제 나아가려고 했는데 이제 그의 실체를 알아가는 과정이어서 이게 반전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용도 좀 기대가 되고, 네. 똑사님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제가 놓쳤던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어떤 하나의 이미지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어, 열대우림 사바나에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그 베이지색 옷차림을 한 그 사냥꾼 같은 이미지였는데요. 그 야생 동물을 죽이고 그 동물을 박제하고 그리고 어린 새끼들은 동물원에 갖다 팔아버리고 이 전형적인 그 무자비한 백인 남성의 이미지로 그려지더라고요. 어, 우선은 감정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도 슬픔, 이런 감정을 표현하질 않아요. 그냥 그 다음 목표를 위해서 계속 전진만 하는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왜 이 룰루물러가 매달렸을까? 이렇게 자기 삶의 시련이 막 오는데 거기에서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룰루 밀러가 찾았던 것은 지금 나는 이렇게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계속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읽다 보면서 저는 이 룰루 밀러가 그 데이비드 스타 조던은 정말 성공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었잖아요. 최연소 학장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스탠퍼드 대학의 초대 총장이 되는 걸로 인생을 마감하고 어, 굉장히 어린 여성과 다시 재혼을 하면서 자기 인생은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인데 이 룰루 밀러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씩 파헤쳐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람을 통해서 나도 뭔가 이 삶의 의지, 어떻게든 이 혼돈을 빠져나가야겠어.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뭐지, 이 사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인도 했네? 결국에는 이 살인 혐의까지 이, 이 사람한테 완전히 덮어 씌우는 듯한 말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품으면 이런 살인도 서슴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 지금은 약간 룰루 밀러도 데이비드 스타 조던이 사는 방식이 옳았던 건가? 이상하다? 이렇게 갸우뚱하는 걸로 끝을 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에서 어떻게 룰루 밀러는 이 데이비드 스타 조던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이 혼돈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걸 뭔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혼돈 속에 갇히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음 내용이 궁금해졌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